넌 평생 내 발밑에서 살게 돼 있어. 그게 네 팔자야. 그렇게 믿어왔겠지. 어제까지는. 서류 뭉치가 식탁 위에 천천히 펼쳐졌어요. 등기부등본, 전세권 계약서, 퇴직금 수령 통장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전부 김미순, 그녀의 이름이 빼곡하게 찍혀 있네요. 이 집도 그 돈도 이젠 네 이름이 아니야. 이제 누가 누구 발밑에 있었는지 천천히 알려줄게. 모든 일의 시작은 며칠 전 그 번쩍이던 호텔 연회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끝이 곧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될 줄은요. 호텔 연회장은 전형적인 화환 냄새로 가득했어요. 성실과 책임의 상징, 귀감이 된 인생, 같은 리본들이 벽을 따라 길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복판에서 남편 진국 씨가 활짝 웃으며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바라봤죠. 박진국 부장님의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그 박수를 누가 누구를 위해 치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서로의 뒤통수를 치며 하나둘 사라졌던 그 오랜 세월을 버텨온 얼굴들 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 축하를 받으니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 회사에서 보낸 35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어준 회사와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묵묵히 곁을 지켜준 우리 아내에게 감사드립니다. 혹시 내 얼굴을 한 번쯤 바라봐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의 시선은 끝내 나를 스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가정부처럼 부엌에 밝혀 살며 시어머니 치매 기저귀를 갈고 새벽마다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끝까지 이 쇼를 지켜보러 온 관객일 뿐이었죠. 앞으로는 저를 위해 살아보려 합니다. 이제부터가 제 인생의 이막 아닐까요? 회색 정장 속 그의 얼굴은 두껍게 칠한 화장보다도 더 뻔뻔해 보였습니다. 그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모두 잔을 들어주십시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 어색하게 웃는 후배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손짓, 그 모든 것이 멀고 허망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으로 웃었어요. 그렇지, 당신 인생의 끝이 곧 내 시작이지. 그 순간 제 앞에 와인잔 속에 비친 제 얼굴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잔치는 끝났습니다. 호텔 연회장 현식은 안주 접시와 반쯤 비워진 잔만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 사이를 스치는 사람들은 슬그머니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억지 웃음으로 잔을 부딪히곤 시계를 훔쳐봤죠. 서로가 서로에게 더는 궁금할 것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는 눈치였습니다. 미수는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깨를 누르던 아쉬움도 미련도 불쑥 사라진 듯했어요. 오늘부턴 이 공간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확신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아이고, 이 친구, 한 잔 더 하자고. 오늘은 내가 다 쏜다니까. 그는 후배들 어깨를 두드리며 잔 부딪히기에 열중했어요. 미수는 그 모습을 잠시 훑어보았습니다. 남편이 오래도록 성공이라 믿어온 것들의 끝은 생각보다 참 소박해 보였죠. 사모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아주 편하게 사시겠네요. 글쎄요. 편한 게 뭔지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후배는 의례적인 미소만 남기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세라가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인 척 조용히 있다가도 진국과 은근하게 시선을 주고받더군요. 모르는 척하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수는 그 광경을 담담히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 일로 놀랄 마음은 이미 달아 없어진 지 오래였거든요. 벽 쪽엔 빛이 바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열정이 만든 회사의 내일. 표 아래에는 퇴직자들의 젊은 날 사진이 줄줄이 걸려 있었어요. 그 가운데엔 한껏 의기양양한 진국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미수는 액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때는 저 얼굴을 위해 또 저 사람의 내일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말이에요.
누가 누굴 위해 살았다고 착각했던 걸까? 바로 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이제 호텔 방으로 올라가자. 미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입가에 잔잔한 웃음을 띄운 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그러죠.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그가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든 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순의 마음속 계산은 오래전에 이미 끝나 있었으니까요. 호텔 방 문이 닫히는 소리보다 그가 넥타이를 풀어내는 손끝이 더 성가시게 들렸습니다. 진국이는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헤치며 한 손에 호텔에서 받은 작은 위스키 병을 든 채 싱긋 웃었죠. 저는 일부러 무표정한 얼굴로 화장실로 걸어가 수도꼭지를 돌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스치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 만큼 차분하더군요. 생각보다 더 평온하다니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자리를 지켜온 물건처럼 보이더군요. 저는 조용히 의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죠. 그 이목구비 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해방감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국이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위스키가 유리잔에 부딪히며 낡은 종소리처럼 초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조용히 열어보았습니다. 이혼 합의서. 이름만 적으면 끝난다. 니 참 간단하더군요.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안엔 확신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곧 그의 가장 큰 착각이라는 사실을 그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깨닫게 될 테지요. 저는 입꼬리 한 번 올리지 않은 채 봉투를 덮었습니다. 오늘 참 잘 끝났지. 깔끔하게. 회사도 사람들도 다 잘 해줬어. 그만? 그래. 이혼하자고. 서로 편하게 살자고. 나도 이젠 내 인생 좀 즐기고 싶거든. 새 사람? 세라, 너도 봤지? 그동안 좀 조심했는데 오늘부턴 굳이 숨길 이유도 없고 넌 이 집, 이 생활 이런 게 필요할지 몰라도 난 아니야.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니까 깨끗하게 끝내. 이건 내 배려야. 배려? 그래, 네가 못 산다 싶으면 좀 챙겨줄 수도 있어. 근데 애초에 집도 돈도 다 내가 벌어왔잖아. 편하게 정리해달라는 거네. 그래, 깔끔하게 서로 미련 없이. 귀가하는 차 안, 진국은 여전히 입가에 웃음을 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스치는 가로등 불빛이 그의 옆모습을 번갈아 비추곤 했지요. 저 역시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게 됐다고 생각 안 해. 솔직히 우리 둘 다 각자 살 나이가 됐잖아. 그렇겠지. 넌 잘 살 수 있어. 그동안 내가 벌어다 준 걸로 편하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여전히 주는 사람이라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같은 밤에도 말입니다. 집 앞에 닫자 그는 승리를 선언하듯 제일 먼저 차문을 열고 내려섰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그 번호가 곧 바뀔 거란 사실은 전혀 모르겠지요. 거실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그가 불을 켜고 넥타이를 느긋하게 풀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도 정리할 거야. 그 애랑 새로 살 집 알아보고 있으니까 너도 이참에 고향 내려가든가. 네 마음대로 해. 알겠어. 편하게 생각해. 난 너 원망 안 해. 서로에게 시간 많이 썼잖아. 이젠 각자. 그는 스스로를 관대하다고 믿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길게 들이운 그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죠. 마치 제가 참고 버텨온 30년의 자취처럼 길더군요. 그래. 당신 말대로. 이제 다 정리할 때가 됐네. 그렇지. 서로 깨끗하게. 이게 최선이야. 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소리가 밤 공기보다 무겁게 울렸죠. 그제야 저는 제 방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랍 속에는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서류 봉투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숫자들, 다른 이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 위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속으로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잘 살아, 박진구. 그게 끝이니까 내일 아침 이 모든 판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모릅니다. 아침 햇빛이 거실 커튼 틈새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진국은 신문을 펼친 채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퇴임했다고 해서 그의 일상이 달라질 리 없겠죠. 대단한 권력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오히려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밥은? 미역국 같은 거 없나? 끓일 시간이 없었어. 오늘은 간단하게 먹어. 저는 토스트 한 장과 달걀 하나를 조용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진국은 시큰둥한 얼굴로 빵을 집어들더군요. 그래도 이게 마지막이네. 이 집에서 같이 밥 먹는 것도. 그렇지.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커피를 홀짝이며 신문을 넘겼습니다. 그 사이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서랍 안에는 차곡차곡 접힌 셔츠와 넥타이가 줄지어 있었죠. 저는 아주 간단히 나눴습니다. 쓸 것, 버릴 것, 그리고 제가 가져갈 것. 구김 하나 없는 회색 트렌치 코트를 꺼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이 집을 나설 땐 깔끔해야 하니까요. 네가 이렇게 순하게 나올 줄 알았으면 진작 얘기할 걸. 저는 그 말에 터져 나오려던 웃음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그러게. 그는 제 대답이 담고 있는 뜻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넣어두었던 작은 캐리어를 꺼내 들었어요. 그 안에 챙길 물건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가져갈 건 이미 다 제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속으로 이게 순한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혼잣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느끼며 서랍을 정리했고 캐리어를 조용히 닫았어요. 마치 아주 오래된 집을 비우는 사람처럼 아무 감정 없이 담담하게 말이죠. 서재 문을 여는 순간 어젯밤 그대로의 공기가 묵직하게 감돌았습니다. 책장 아래 평소엔 먼지만 쌓이던 작은 서랍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죠. 저는 숨을 가다듬고 서랍을 살짝 당겼습니다. 가장 먼저 손에 잡힌 것은 인감 도장이었어요. 그 옆에는 등기부 등본이 단정히 포개져 있었습니다. 각종 계약서 원본이며 보험 서류, 연금 자료, 퇴직금 수령 서류까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장 한 장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밝혀 있는지 확인했지요. 혹여 빠뜨린 건 없을까 다시 살폈지만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조금씩 준비해온 결과물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했죠. 남편 몰래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해온 작업이었습니다. 지금 이 서류 더미 속에서 박진국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계좌도 집도 보험도 이미 제 명의로 깔끔히 갈아탄 상태였거든요.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마 오늘 저녁이 되어도 눈치채지 못하겠죠. 거실 쪽에서는 TV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다 쉽게 살아. 그렇게 살아야지. 괜히 늙어가며 참고 살 필요 없어. 그가 자기 삶을 변명하듯 투덜대는 소리가 문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나도 더는 참고 안 살아. 모든 서류를 얇은 투명 파일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파일은 곧장 제 캐리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필요 없는 짐들을 덜어낸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이젠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야지. 그 말은 새처럼 가볍게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닫고 조심스레 손끝으로 그 위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떠나는 것. 말하자면 단순한 이삿짐 정리나 다름없었지요. 쿵 하고 마음이 내려앉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속이 후련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박진국은 노트북을 켜두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화면에는 오세라와 주고받은 부동산 사진이 줄줄이 떠 있었지요. 전세가 얼마, 계약금이 얼마, 퇴직금만 있으면 거뜬하겠다 싶었는데요. 그는
천천히 인터넷 뱅킹 창을 열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비밀번호를 두드릴 때까지만 해도 아무 의심이 없었답니다. 그러나 숫자가 뜨지 않았습니다. 잔액, 영혼, 다른 통장도 살폈지만 해지 표시는 냉정했고요. 그제야 뒷목을 쓰다듬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예금앱, 적금앱, 펀드앱, 보험앱까지 정신없이 들락날락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는 입술을 달달 떨다 못해 거칠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나는 주방 식탁 너머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죠. 머그컵에 담긴 커피는 아직 미지근했고 잔을 드는 내 손끝은 오히려 더 차분했답니다. 야, 김미순.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내 통장. 왜 내 계좌에 아무것도 없어? 당신 통장 그게 있었나? 그동안 모은 돈 다 어디 갔어? 내 명의로 넣어뒀던 거 다 어디 갔냐고. 나는 잔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와 나무가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거실 공기를 쪼갰지요. 그동안 모은 건 당신 돈이 아니었어. 내가 관리했지. 당연히 내 이름으로. 뭐? 내가 모으고 내 명의로 돌려놓고 내 계획대로 다 옮겨놨어. 그의 얼굴은 금세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지고 주름진 이마가 떨렸지요. 그걸 왜 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서류 볼래? 나는 의자를 밀고 천천히 일어서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진국의 눈동자는 내 움직임을 따라가다 겁에 질린 듯 흔들렸고요. 당신 돈? 그런 게 어디 있었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거실 공기는 순간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고 나는 커피잔을 다시 들어올리며 짧게 숨을 내쉬었답니다. 박진국은 헐레벌떡 안방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숨이 거칠게 엉키는 것도 잊은 채 서랍이며 캐비닛이며 서류함을 마구 헤집었지요. 계약서든 예금 증서든 뭐라도 손에 잡히기만 하면 된다는 듯 허겁지겁 뒤적였습니다. 어딨지? 분명히 있었는데. 속옷 서랍까지 뒤집어 놓고 종이 뭉치를 쏟아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험약관, 펀드 증서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든 서류 맨 앞줄에 찍힌 이름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김미순. 이게 다 뭐야? 현실을 부정하듯 그는 종이를 몇 번이고 뒤집었습니다. 도장도 찾았고 인감 도장도 꺼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박진국이라는 이름은 없었지요. 나는 서재에서 서류 한 장을 집어들고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천천히, 마치 시간까지 내 편인 듯한 걸음이었어요. 혹시 찾고 있나 싶어서. 멍하니 서 있던 진국 앞에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말하던 집, 지금 그 명의도, 이 통장도, 이 보험도 다 내 이름이지. 네가 언제? 퇴직금 받기 전부터. 나는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퇴직금 수령인, 보험 수령인, 모든 항목이 깔끔하게 정리된 표가 드러났어요. 계약서마다 도장도 또렷하게 찍혀 있었고요. 진국은 눈앞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저 종이만 바라봤습니다. 장난이지? 이거 장난이지? 나는 장난 같은 거 안 해. 30년 동안 참느라 바빴거든. 그에게 등을 돌려 캐리어 지퍼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이 집도 그 통장도 앞으로는 네가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야. 그의 손에 들린 종이 위로 천천히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나는 가볍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나는 조용히 서랍 속을 뒤졌습니다.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서류들이 하나씩 손끝에 걸려 나왔죠.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예금증서, 보험약관, 그리고 인감도장까지. 종이장은 내 호흡에 맞춰 탁자 위에 차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 30년 동안 쌓아올린 어쩌면 단 하나뿐인 결실이었어요.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뭐냐고.
당신이 궁금해하니까 보여주는 거야. 내 이름 석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펼쳐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낮게 떨릴 때마다 공기가 서늘해졌죠. 이 집, 등기부 등본, 내 이름, 예금, 보험, 퇴직연금, 전부 내 명의. 퇴직금, 수령, 서류, 이미 내 계좌로 입금. 친구는 얼어붙은 손으로 서류 뭉치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고 그의 눈동자는 활자 위를 허겁지겁 더듬었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박진국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왜? 당신이 퇴근해서 텔레비전 볼 때 나는 내 이름 석자로 새로 살 준비를 했거든. 그게 말이 되냐? 우리가 부부인데 네가 어떻게? 이제야 알겠어? 우리는 부부였지만 나는 당신의 종은 아니었어. 나는 탁자 위의 인감 도장을 손끝으로 가만히 굴렸습니다. 작은 원통 하나에 그의 인생이 뒤집힐 무게가 얹혀 있었죠. 이제 당신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 진국의 입술이 몇 번이고 파르르 떨렸지만 결국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입안의 번지는 쓴맛이 오늘따라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나는 서류더미 아래에서 마지막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전세권 설정 계약서였어요. 이 집 전세권도 내 이름으로 묶어놨어. 나는 천천히 그 위에 등기부 등본을 덧붙였습니다. 도장은 분명히 찍혀 있었고 효력도 확실했죠. 그건 박진국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라는 의미였답니다. 당신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이 집도 아니고. 박진국은 아무 말 없이 그 서류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참을 시선으로 붙들고 있을 때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그가 꿈꿨던 노후, 새 여자와의 새 인생, 그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세라. 그 이름을 내뱉는 그의 목소리는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새 여자가 기대했던 건 결국 돈이었죠. 이제 그는 그녀에게조차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답니다. 그 여자한테 말해뒀니? 네가 살 새 집 이제 없다고. 집도 돈도 보험도 앞으로 네가 손댈 수 없어. 박진국은 입을 떼지 못한 채 처음으로 진심 어린 패배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깔끔하게 차곡차곡,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퍼를 닫았죠. 나는 준비를 오래 했거든. 당신은 몰랐겠지만. 그 말에도 그는 마치 의자에 붙은 사람처럼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거실을 떠났어요. 박진국은 핸드폰을 움켜쥔 손에 식은땀이 맺힌 것도 모르고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각딸각 떨리는 손끝이 서늘하게 흔들렸어요. 긴 통화음이 이어지더니 마침내 상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진국 씨. 늘 부드럽던 그 목소리가 오늘따라 왠지 메말라 있었습니다. 진국은 애써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죠. 세라. 잠깐 얘기 좀 하자. 말씀하세요. 그 집 말인데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아. 지금 내가 좀 복잡하게 돼서. 복잡해요? 돈이 없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일시적인 문제야. 조금만 기다려주면. 퇴직금도 예금도 전부 아내 명의라면서요? 진국의 목이 꺾일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확인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이 선 칼날처럼 차갑고 반듯했습니다. 웃음도 달콤한 속삭임도 자취를 감췄지요. 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애초에 기대했던 게 사라졌는데 제가 계속 왜 있어야 하죠? 세라, 잠깐만. 이젠 의미 없네요. 저는 그 돈 보고 만난 거니까요. 진국은 도무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부장님, 뚝 짧은 신호음이 남고 곧 정적이 귀를 꽉 채웠습니다. 세라? 휴대폰 화면에는
통화 종료 표시가 선명히 떠 있었어요. 손에 들린 기기가 쇳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내려놓지도 꼭 쥐지도 못한 채 멍한 이 자리에 굳어 있었답니다. 박진국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휴대전화가 엎어져 있었죠. 다시 울릴 일도 찾아올 사람도 더는 없었답니다. 나는 말없이 주전자를 울려 커피를 내렸어요.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 머그컵에 떨어지는 맑은 물소리, 고요한 오후의 숨결이 그의 빈 가슴을 조용히 두드렸답니다. 머그컵을 살며시 그의 앞에 놓았어요. 마셔. 정신 차릴 테니까. 그제야 그는 느리게 고개를 들었답니다. 험한 세월을 버티며 붙들고 있던 오만도 자신감도 온데간데 없었어요. 새라도 끝났어. 당연하지. 당신도 그 여자도 서로 돈 아니면 볼일 없는 사이였잖아. 나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쌉싸름한 향이 혀끝에 스며들었고 그는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엔 처음으로 패배가 맴돌고 있었죠. 그동안 당신이 쌓아온 게 뭐였는지 알겠네. 돈 없는 남자. 이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아. 진국은 입술을 꾹 다물었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애초에 가진 게 없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얼굴이었어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네. 당신도 그 여자도. 그는 고개를 푹 떨궜어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굽은 그의 허리와 쓸쓸히 휘어진 목덜미가 한눈에 들어왔죠. 이제 남은 건 나한테 안녕 인사하는 일뿐이야. 그렇게 말하고 나는 조용히 걸음을 돌렸답니다. 남겨진 것은 식어가는 커피향, 그리고 차갑게 가라앉은 침묵뿐이었어요. 박진국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안방 서랍을 다시 뒤졌습니다. 노란 봉투와 낡은 서류철, 퇴직금 서류가 바스락거리며 그의 손끝을 스쳤어요. 그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꺼냈지만 문서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죠. 은행 계좌 수령인은 김미순, 서명도 도장도 전부 김미순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무너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남은 힘까지 쥐어짜듯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거실 식탁엔 식어버린 커피와 펼쳐진 신문이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미순, 응. 퇴직금이라도 나한테 줘.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자존심도 오만도 더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 퇴직금이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내 이름으로 퇴직했는데. 나는 서랍에서 파란색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 위에 김미순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죠. 나는 통장을 펼쳐 한 장씩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입금일, 금액, 수령인, 모든 칸에 내 이름이 또렷했어요. 당신이 퇴근해 소파에 누워있을 때 난 그 돈으로 내 미래를 준비했어. 내 이름으로 계약했고, 내 이름으로 통장 만들었고, 내 이름으로 넣었지. 이 계좌에 들어왔어. 퇴직금도 연금도. 박진국은 내 손끝에 놓인 통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말을 잃은 채 말라붙은 입술만 했어 달싹였죠. 내 계획이었어. 당신 계획은 아니었지. 그 말에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퇴직금도 집도 그 여자도. 이제 당신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마지막 장을 덮으며 통장을 살포시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적막해진 거실 한가운데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렸어요. 나는 조용히 통장을 가방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파란 표지에서 그의 시선은 떨어질 줄을 몰랐죠. 넌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한 거야? 언제부터? 글쎄, 당신이 퇴근해서 리모컨만 쥐고 살던 그때부터였지. 나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한껏 정리된 마음만이 숨쉬고 있었답니다. 당신은 회사에서 퇴직했겠지. 근데 나는 이 집에서 퇴직을 못했어. 진국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에, 아침밥에, 빨래에, 뒷바라지에 뭐 하나 퇴근이란 게 있었어? 퇴직금 받을 자격이 누군지 이제 알겠어? 그는 대답 대신 침묵으로 시간을 질질 끌었죠. 박진국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채 한참이나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방 안은 이미 어둑했지만 그는 전등조차 켜지 않았습니다. 거칠게 얼굴을 훑는 그의 손길이 기운 빠진 숨소리와 뒤엉켜 맴돌았죠.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텅 빈 깡통을 두드린 듯 그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물을 끓이며 조용히 그의 푸념을 들었어요. 진짜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줄은. 저는 걸음을 옮겨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땅거미가 그의 얼굴 절반을 집어삼킨 듯 어둑하더군요. 이렇게 초라해질 줄은 몰랐다고. 저는 피식 웃었어요. 작지만 또렷하게 새어나온 숨결이었죠. 누가 더 불쌍한데? 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 누가 더 불쌍하냐고. 30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간병하고, 바보처럼 참고 살아온 내가? 아니면 그 30년 내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다 이제 와서 초라하다고 징징대는 당신이? 누가 더 불쌍한 줄 알아? 난 내 삶이 불쌍했던 적 없어. 근데 당신은 오늘부터 진짜 불쌍해질 거야. 그는 입술을 꽉 깨문 채 말을 잃었어요. 그 짧은 침묵 하나가 지금 그의 몰락을 낱낱이 말해주는 듯했죠. 당신이 불쌍해 보여? 난 그보다 훨씬 더 우습게 봐. 저는 그에게 등을 돌리며 주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전자 입구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물소리가 마치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들끓는 절망을 대신 외치는 듯했답니다. 식탁 위엔 소주병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컵도 없이 병째로 꿀꺽꿀꺽 들이켜던 진국 씨는 이미 몸부터 기우뚱거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잠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용수철처럼 세웠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든 채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맞은편 의자에 몸을 기대었어요. 진국 씨 손끝은 소주병을 붙잡고 덜덜 떨렸습니다. 막지 않은 초록빛 액체가 병목에서 파르르 떨리더군요. 그래. 난 이제 아무것도 없지. 그 한마디는 술기운에 섞인 넋두리 같으면서도 뒤늦은 고백처럼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눈을 찌푸린 채 그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퇴임식 때 받던 박수, 기억나? 진국 씨는 멍하게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겨우 들더니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그땐 다 웃고 있었는데. 그래, 그땐 웃고 있었지. 근데 지금 생각해봐. 누가 박수 받을 사람이었는지. 진국 씨의 고개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의 어깨가 그렇게 작아 보인다는 걸 깨달았어요. 평생 움켜쥐고 있던 가장의 위세라는 허상은 어디에도 없더군요. 난 한 번도 당신한테 박수 받아본 적 없어. 근데 지금 생각해. 누가 더 오래 버틴 사람인지. 진국 씨는 늙고 지친 짐승처럼 조용히 숨만 쉬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건 너무나 늦은 깨달음일 뿐이었죠. 이제 그 박수, 당신 귀엔 안 들릴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바로 뒤에서 들려온 건 소주병이 식탁 위에 쓰러지는 소리뿐이었어요. 새벽이었어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라 집안은 차갑고 고요했죠. 저는 가방을 문 옆에 살짝 내려두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 그 안엔 서류 몇 장과 옷 몇 벌, 그리고 30년치 제 이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진국 씨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마신 소주 흔적이 식탁에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는 퀭한 눈으로 제 짐을 바라봤습니다.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기운 하나 없이 그가 입을 떼더군요. 가는 거냐? 이제 가야지. 저는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남은 소주병을 치웠어요. 텅 빈 병 하나.
덩그러니 남은 잔 하나가 서늘한 공기 속에서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이 집의 지금을 말해주는 듯했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당신이 그동안 원했던 대로잖아. 깨끗하게, 조용하게, 깔끔하게. 잔을 비운 뒤 저는 한숨보다 더 가벼운 숨소리를 내며 그를 바라봤어요. 이제 당신이 떠날 차례가 아니라 내가 떠날 차례야. 그는 허망한 눈길로 제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방 하나뿐인데 그 사람에겐 모든 걸 잃는 기분이었겠죠. 당신 인생의 퇴근은 어제였어. 난 오늘 하는 거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꺼내지 못했던 그 말을 이제야 겨우 꺼낼 수 있었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퇴근하세요. 나는 조용히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살짝 들어올려 보니 생각보다 훨씬 가볍더군요. 마치 내 삶도 이렇게 가벼웠구나 하는 허탈함이 스며들었어요. 현관으로 걸음을 옮기는 동안 박진국은 끝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소파에 웅크린 채 멍하니 나만 바라봤죠. 그 눈빛 속엔 말도 미련도 없었고 그저 이제 다 끝났구나 싶은 체념만 가라앉아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깔끔히 묶인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한번 꼭 눌러보았죠. 이 집, 이 생활, 이 이름. 이제 다 당신 것 아니야. 그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떨군 채 숨조차 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살며시 현관문을 밀어 열었어요. 거실 안은 숨막히도록 고요했죠. 바닥에 굴러다니는 빈 소주병, 아직 식지 않은 싸늘한 공기, 축 처진 어깨,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끝을 말해주듯 초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붙였어요. 그동안 수고했어. 그걸로 끝이야.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철컥 문고리가 손끝을 떠나는 순간 나는 복도에 선 채 깊게 숨을 고르고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어요. 복도는 수만 줄기조차 흔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새벽의 아파트는 언제나 그랬듯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캐리어를 천천히 끌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무겁게만 들리던 바퀴 소리가 이 순간엔 놀랄 만큼 가볍게 울렸죠. 몸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진 덕분이겠구나 싶었습니다. 30년 전 이 집으로 처음 들어올 때 저는 두 손 가득 이삿짐을 부여잡고 있었어요. 부엌 살림이며 작은 TV, 시댁에서 받아온 오래된 가구까지. 그땐 집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었죠. 사람 하나 믿고 들어온 터라.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남은 건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모조리 내려놓고 떠나려 했어요. 심지어 그 사람까지도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씩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네모 속 거울 건너편에 익숙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30년 전 이 거울 속 여자도 분명 저였지요. 다만 그때의 저는 오늘보다 훨씬 무겁고 훨씬 말이 없었어요. 지금 저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젠 제가 저를 살리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고요히 내려가더니 곧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가볍게. 아주 가볍게. 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누구의 발소리도 환영의 박수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어요. 현관을 나서는 순간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차가운 공기 위에 얇게 내려앉은 고요가 숨결을 살짝 떨리게 하더군요. 해가 아직 고개를 내밀지 않아 어둠이 조금 남아 있었죠. 저는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또 가.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만 귓가에 길게 울렸어요. 누구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붙잡는 이도 없었죠. 이 길은 오롯이 제 발걸음으로만 새겨지는 길이었거든요.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달마저 숨어버린 희미한 하늘이라 어딘가 텅 빈 느낌이 들더군요. 그런데도 오늘만큼은 스스로를 조금 더 아껴도 되겠다는 생각이 번져왔어요. 입가에 작은 웃음이 절로 피어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아닌
김미순이라는 이름으로 걷는 길이었어요. 누구의 부인도,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저 자신으로요.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으로 제 이름으로 시작하는 하루라니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걸음은 계속 느긋했어요. 이 길 끝이 어디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끝, 도로가 열리는 지점까지 다다랐을 때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 남겨진 집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게 느껴졌어요. 아니,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겠죠. 이제야 알겠더군요. 진짜 제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건 두 발로 걸어가는 이 길 하나뿐이라는 사실을요. 작은 원룸입니다. 베란다도 없는 방 한 칸이죠. 저는 가끔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맞으며 커피를 내려요. 가끔 생각나더라. 그 집 냄새. 한때 익숙했던 고무장갑 냄새, 먼지 낀 장판 냄새, 간장국 끓던 아침 냄새가 스치곤 합니다. 이젠 그런 것 없이도 제법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세탁기를 새로 들였고요. 전기밥솥도 작고 앙증맞은 걸로 바꿨답니다. 수십 평짜리 거실도 묵직한 장롱도 이젠 전혀 필요하지 않네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먹고 싶은 걸 마음껏 차려 먹습니다. 밤이 오면 보고 싶은 드라마를 골라 틀고요. 가끔은 혼자 영화관에 나가 팝콘을 집어들기도 하죠.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눈치도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은행에서 보내오는 통장 잔고 알림은 여전히 제 이름으로 조용히 숫자를 늘려가고 있어요. 퇴직자 인터뷰가 TV에 나오면 문득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초라하게 앉아 있었는지, 허망하게 고개를 떨구던 얼굴이 어떤 표정이었는지요. 그땐 참 오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부터가 시작이더라. 저는 커피잔을 들어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네요. 창틀 너머로 노란 빛이 아주 조용히 번져갑니다. 뭐 나쁘지 않네.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집니다. 이젠 정말 가볍게, 아주 가볍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